광란의 20년대 미국. 어느 가난한 청년이 부유한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청년은 부유한 딸과 어울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는 금주법이 있던 시대, 그 청년은 불법으로 술을 유통하게 되고 금세 신흥 상류층이 됩니다. 나름 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개츠비가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아메리칸 드림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술 팔고 부자 된 건 맞잖아요. 레퀴엠 역시 부유한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금지된 물품을 유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떼어놓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대한 개츠비는 술 장사로 성공했고 해리는 마약 장사로 실패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보더라도 개츠비는 위대하다는 말이 붙지만 해리에게는 아예 레퀴엄, 관짝 전용 노래가 박혀버립니다. 위대한 꿈은커녕 해리는 단지 똥통 같은 동네를 벗어나는 게 꿈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화와 소설 둘 다 읽어봤지만 내용면에서 크게 각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편집 기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전부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를 읽고 레퀴엄 4 드림을 영화화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 이미 영화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구상이 끝내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하버드는 다릅니다.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의 특징은 다른 작품을 차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진 평론가 말대로 굉장히 뻔뻔하면서도 거대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콘 사토시의 퍼펙트 블루, 로만 폴란스키의 로즈마리 아기, 구약 성경 등 본인이 감명 깊게 본 작품들을 자신의 세계관에 맞춰 변형하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작품을 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본인의 색깔이 매우 짙으며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서 야비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 에스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레퀴엄 4 드림 역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휴버트 셀비 주니어의 원작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소설보다 영화로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은 사라 골드파브, 해리 골드파브, 메리온 실버, 타이론 씨 러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중독입니다. 원작 책 앞부터 인간을 굴복시킨 중독의 승리 선언문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진행에 따라 주인공의 목표를 방해하는 대립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악당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무슨 타노스나 다스베이더가 아니더라도 월급을 미루는 사장 정도면 악당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주인공 입장에서 방해하면 악당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악당이 인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 같은 경우 하나의 인격이라 보다는 혼돈에 가깝고 세븐의 존 도일 경우 죄악이라는 관념에 가까운 것처럼 말입니다. 혼돈이나 죄악을 인격화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레퀴엄 4 드림은 인격화된 것도 아닌 중독, 관념 그 자체입니다. 만약 중독이 어느 특정 인물로 치환되었다면 그 인물만 해결하면 되지만 관념 자체라면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어머니 사라가 약에 중독되었다는 점을 곧바로 눈치채는 반면 본인이 중독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퀴엄 4 드림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여름은 마약으로 행복해진 반면 가을은 점차 불행해지고 겨울에 가서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재판을 하는 듯 합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셔터 내리는 효과음과 함께 타이틀이 나타나는데 계절은 마치 재판 선고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름은 4명 모두 약물에 만족해합니다. 사라 골드파브는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쉽게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타이론 씨 러브와 해리 골드파브는 마약으로 돈을 벌었으며 마리온 역시 해리와 함께 장밋빛 꿈을 꿨으니까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약물을 사용했으며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맛보았고 이에 쾌락을 느낍니다. 마치 범죄를 저질러서 쾌감을 맛본 것처럼 말입니다. 마약은 분명 범죄지만 법적으로 아닌 인생으로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럼 인생은 그들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까요? 중독이란 제목으로 가을을 선고합니다. 이제 그들은 법정에 서야 합니다. 타이론 씨 러브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보석금으로 날리게 되었고
되고 사라 골드파브는 약의 부작용으로 환각과 환청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마리오는 해리 골드파브의 부탁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유예에 불과합니다. 마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산다면 파멸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질렀으면 형벌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겨울입니다. 해리와 타이론은 마약을 얻기 위해 플로리다로 가는 도중 해리의 혈관이 마약 주사로 인해 파열되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를 본 의사는 둘을 경찰에 신고해 타이론은 감옥에 가게 되고 해리는 팔을 자르게 됩니다. 사라는 방송국에 가서 자신이 전화로 들은 일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다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 마리오는 약을 얻기 위해 퇴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소설 원작에서 등장한 중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몇 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해리는 어머니 사라의 집에 가서 껴안는 순간 마약을 통해 얻은 쾌락 같은 안정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타이로는 감옥에서 약에 취한 노인을 보며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오는 정신과 의사와 잠자리를 가질 때 정신과 의사가 마리온이 마약에 중독된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에 정신과 의사는 마리온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 골드파브는 정신병원에 갔을 때 내과의가 다이어트 약에 의한 부작용인 것을 알게 되고 전기 충격 치료 를 막으려고 하나 병원 시스템에 고질적인 문제로 실패하게 됩니다. 영화로 옮겨졌을 때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었는데 이런 신락 같은 희망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위해 과감하게 생략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는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음악의 리듬에 맞게 편집되어야 하는데 이런 희망적인 내용은 아로노프스키가 추구하고자 하는 크레센도에 방해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무엇이 소설의 잠재력을 끌어올렸을까요? 역시 편집입니다. 마치 음악을 먼저 연주하고 그 장면을 따라 편집하는 듯 합니다. 뮤직비디오면서도 공익광고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화와 이질감이 있습니다. 분할 화면, 느린 셔터 스피드, 너무 튀는 OST 등등 여타 다른 영화와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빠른 몽타주 편집으로 유명한데 마약, 혈관, 눈동자 같은 인서트 장면을 빠르게 이어붙이는 것으로 주로 중독되는 장면, 마약, 다이어트 약, 식탐, TV 장면에서 주로 쓰입니다. 근데 마약, 다이어트 약, 식탐, TV가 이 영화를 대부분 이루니 빠른 몽타주 기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편집이야말로 관객들을 영상에 중독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유튜브 트렌드가 어떻죠? 빠른 편집과 짧은 시간 내로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정작 시간을 들이기에는 귀찮으니 이런 짤막한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몽타주 기법이야말로 중독 그 자체입니다. 그럼 화면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화면 분할을 사용할 때에는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죠? 골드파브 모자입니다. 해리와 사라죠. 하지만 해리와 사라 각각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첫 오프닝 때 해리가 사라의 TV를 강탈할 때 첫 화면 분할을 사용합니다. 이때 해리는 마약을 사기 위해, 즉 쾌락을 위한 장면이지만 사라에게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TV를 빼앗으니까요. 이러니 사라는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적에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후 해리가 나타나는 화면 분할은 쾌락을 위한 장면입니다. 마리온이랑 사랑을 나누거나 타이론이랑 마약을 합니다. 반면 사라가 나타나는 화면 분할은 과거에 집착하는 장면입니다. 냉장고가 악마처럼 느껴지는 장면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장면 모두 사라의 과거 빨간 드레스를 입기 위한 집착에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화면 분할은 마치 왜 그들이 중독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자 화면 분할 장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 판결이 났다면 중독된 이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화를 말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OST 영혼의 빛입니다. 음악만이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랬더니 기억 후 음악마저 마약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중독으로 인한 파멸이 어떤 것인지 청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필 OST 제목이 럭스 아르테나, 레퀴엄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영혼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내용이건만 실상 영원한 파멸로 떨어뜨리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사라 골드파브와 타이론 씨 러브는 과거에 붙잡혀 있고 해리 골드파브와 마리온 실버는 미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은 괴롭고 꿈은 행복한 법입니다. 하지만 꿈은 언젠간 깨지기 마련이며 자고 일어나면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무의식만 느끼니 의식이 있을 때 느끼고 싶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중독됩니다. 의식이 있을 때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아들과 행복하게 있었던 시절,
어머니가 안아주던 시절, 자신만의 옷가게를 가지는 미래,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애인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기다리는 미래가 있겠죠. 물론 그 과거, 미래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목표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어둠 같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 과거든 미래든 회피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중독에 목을 매는 듯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한 빛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그 쾌락은 잠깐 빛나는 섬광에 불과합니다. 그 섬광을 영원히 바라보려고 하면 결국 눈이 멀게 됩니다. 레퀴엠 포어 드림은 그런 섬광 같은 꿈을 꾼 자들을 위해 햇살 같은 영원한 빛이 비춰지길 바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라는 TV에서 나오는 빛으로 하루를 보내지만 다른 여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쬐는 빛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만약 사라가 그 섬광 같은 TV 불빛이 아닌 햇살을 쬐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처럼 말입니다.